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교과서 45쪽 수호제기입니다. 수호제기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인인 다산 정약용 씨가 쓴 수필인데요. 그는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실학자이자 개혁가였습니다. 서학을 통해 서구의 과학지식과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지요. 그렇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정약용 씨가 들여오는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씨를 굉장히 핍박하고 압박했는데요. 그 핍박의 일환으로 정약용 씨는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깨달은 바를 쓴 글이 수호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목에 담긴 의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지킬 숫자, 그리고 나 오자, 집을 의미하는 제가 쓰여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호제.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기는 한문 수필의 한 종류인데요. 사물의 이치나 뜻을 기록한 문서를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를 지키는 집과 관련된 이치 그리고 깨달음, 뜻을 기록한 문서가 수호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약용 씨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 수호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집. 이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궁금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누가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확률이 작은 일이겠죠? 그래서 정약용 씨도 의아하게 여긴 겁니다. 옆에 날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나가 수호제라는 이름에 의문을 품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가로친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라는 것은 항상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름을 보고 나를 지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여기서 필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필자는 지금 유배지에서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지킨다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되겠죠?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깨달았나 봐요. 뭐에 대해서 깨달았을지 다음에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지금 첫 문장부터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땅, 토양, 대지를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집을 지고 달아날 수 있겠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가시나무들, 얘네들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떤 책을 갖다 버리거나 불태울 수는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 이 책에 담겨진 진리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 옷과 양식,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지켜야 할까요? 여기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바로 나라고. 자, 지금까지 천하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문단에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그러나 이 유독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자, 누가 누구와 붙어 있다는 거지? 자,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누가 누구를 배반한다는 걸까? 자, 이런 의문을 갖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자아, 그러니까 본성이 있습니다. 본질적 자아,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타나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자아. 자, 자아에는 본질적 자아, 그리고 현상적 자아가 있는데 이 둘이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자,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자, 본질적 자아, 본성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 같아도 쉽게 분열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다음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돈으로 유혹하면 떠나갈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겁을 주면 본성이 흔들릴 수 있고 자,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본성이 흔들릴 수 있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이 본성이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남학생이라도 예쁜 얼굴을 한 미인, 그리고 그녀의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그 본성, 성실하고 착한 본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일치하는 것 같아도 쉽게 분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본질적 자아는 한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정약용 씨가 직접 겪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자, 어떻게 나를 허투루 간수했고 어떻게 나를 잃었는지 그 다음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대로 벼슬길을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자, 아주 바쁘게 살았네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유배지죠, 유배지. 자, 유배지에 이르러서야 내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대요. 자,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뒷발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나는 나.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나는 본질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본질적 자아. 자, 앞으로 저 작은 따옴표 돼 있는 나는 본질적 자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 그리고 벼슬아치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본질적 자아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배지에 오게 됐죠. 자, 유배지에 와서야 뭘 떠올리게 됐어요? 자, 본질적 자아인 나를 떠올리고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본질적 자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기 성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날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가가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작가는 멀리 기양을 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와 일에만 매달렸을 뿐 정작 본질적인 나를 돌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죠. 자, 이 내용을 날개 아래나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지금 현상적 자아는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질적 자아에게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질적 자아인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얼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자,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함께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본질적 자아인 나를 잃고 남해의 섬 흑산도로 역시 유배를 가셨죠. 유배를 가셨는데 역시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독 내 큰형님. 자, 이 큰형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자, 이 사람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에 앉아 계신다. 자,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니까 이 큰형님은 정약용 씨의 작은 형님과는 달리 본질적인 자아를 지켜내신 분이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 아래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큰형님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본질적 자아를 지킨 인물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수호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자, 나는 홀로 나의 태연. 자, 나의 태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의 태연이란 자, 본질적 자아, 우리 큰형님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나일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본성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자,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성현의 말을 가져와서 인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죠? 자, 이 맹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자께서 뭐라고